안녕하세요. 법정모독의 황영준입니다. 오늘은 개혁신당의 앞날과 이준석 의원의 조기 대선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개혁신당 김철근 사무총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잘 지내셨죠? 개혁신당 내용 사태부터 좀 얘기해 볼게요. 그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과거 정당에서 벌어졌던 이른바 뭐 옥새 들고 나르샤 그리고 당대표 추출 사건 이런 게 또 개혁신당에서도 벌어졌거든요. 요새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좀 차분해지고 있는 상황 같아요. 일단 그 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그다음에 당의 그 시스템에 의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원 소환 제도라는 게 정당 사상 처음으로 그 실시가 됐던 거고요. 네. 그 당원들의 참여율도 대단히 높았거든요. 88% 정도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그 대표직과 최고위원직에 대해 상실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이 90%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당원들의 뜻에 의해서 당 문제는 정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갈등의 시발점이 된 게 어떻게 보면 총장님 그 경질 문제였잖아요. 이게 왜 발생한 거죠? 일단 허 전 대표는 뭐 이준석 의원이 총장님을 앞세워서 뭐 이른바 상황 정치를 해왔다고 하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 놀라운 것은 당대표로 계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당의 모든 구성원들, 당 사무처, 당원, 당의 정무직 당직자, 네. 그다음에 당의 의원들, 그다음에 최고위원들 이분들에게 모두 신임을 잃었습니다. 잃었고 그 와중에 이제 저를 이른바 경질하는 건데 이건 당헌 당규를 위반한 겁니다. 임면권과 추천권은 최고의 의결을 그러니까 당 대표 갖고 있대 최고의 의결을 네. 해야 되는데 예. 임면이라고 했을 때 면직에 관련된 겁니다. 다만 임명은 당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연구원장 등 주요 당직자에 대해서는 대표가 최고의 협의를 거쳐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면직은 최고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저에 대한 경질, 그다음에 이주영 정책위 의장에 대한 경질, 이건 최고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네. 자의적으로 행했던 겁니다. 그게 당헌당 위반으로 법원에서도 결국은 가처분 신청을 허은하 대표 쪽에서 했는데 그게 기각이 된 거죠. 사임 이후에 허 전 대표가 연일 뭔가 폭로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준석 천하람 의원이 정책 연구 명목으로 그 몇몇 방송 출연자들에게 돈을 지원했다. 이른바 당 지원금 사적 유용 의혹이 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맞는 건가요? 완전 허위 사실입니다. 허위 사실인가요? 예, 예. 그 비교섭 단체 국회의원들에게 네. 그 정책 연구 개발 비용으로 예, 그렇죠. 국회 사무처에서 배정한 겁니다. 근데 국회 사무처에서 배정을 하고 그건 당 대표 또는 원내대표가 승인을 했을 때 지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번 건은 의원 세 분한테 배정이 됐습니다만은 당 대표 허은하의 직인이 찍혀서 그 결제 서류를 받고 다 나간 거고요. 그다음에 그 14분인가에게 14사람이죠. 14사람에게 500만 원 또는 600만 원의 정책 연구 비용이 아마 나갔을 겁니다. 네. 근데 그 연구 보고서가 전부 국회에 제출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회에 제출되는 과정에서 혹시 뭐 그 베꼈거나 뭐 이렇게 다른 걸 많이 가져왔거나 이러면 그 가짜 논문 그 심사하듯이 네. 논문 표절 심사하듯이 그렇게 다 심사를 해서 네. 보고서를 국회 사무처에서 받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뭐 허은하 대표가 본인도 국회의원을 해보셨을 건데 네. 국회 사무처 시스템마저도 전혀 모르는 그런 분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허위사실 유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 이제 연구 용역의 내용이나 질을 떠나서 어쨌든 절차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 아, 예. 본인이 또 그 서명을 한 거다, 결제를 한 거다. 예, 허은하 대표가 예. 직인 찍어서 결제해서 다 지출된 겁니다. 2022년도에 네. 이준석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 어쨌든 친윤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추출되는 모양새였는데 네. 이번에 또 본인이 주도해서 만든 정당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조금 의아하다, 약간 아니면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전혀 그때의 상황과는 예. 그 맞지가 않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이른바 집권당이 돼서 네. 그 대통령의 힘에 의해서 네. 그 당 대표가 찢겨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입에 담기도 정말 그 쑥스러운 말도 안 되는 그런 그것들을 만들어서 예. 했던 건데 이 허 대표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당을 운영하도록 다 놔뒀어요. 전혀 누구도 개입하지 않았고 그렇지만 당무에 대한 이해도 그러니까 당에 대한 이해도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네. 자꾸 하려고 해요. 당과 회사는 다르잖아요. 예. 당의 당대표와 회사의 그 개인 회사의 대표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구별들이 좀 안 되는 이런 게 많았고 당의 홍보라기보다는 개인 당대표의 홍보에 좀 치중하도록 하는 이런 거가 많이 쌓여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제가 정치 경험도 많고 당도 네. 많이 해보고 했으니까 네. 아무리 작은 당이지만 당이 당처럼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네. 당이 산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너무 엉투당투하는 걸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른바 제가 당의 어떤 레드팀 역할을 상당히 했던 걸로 보여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당 대표로서는 좀 껄끄러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그냥 경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네.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게 결국 어찌 보면 시발점 비슷하게 된 건데 그래서 당내 많은 인사들이 결국은 이런저런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 됐고 그게 급기야는 결국 당원 소환제까지 가는 상황이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허은하 대표께서 그 당내 상황에 대해서 해명하는 과정에서 네. 대단히 그 거짓 해명을 많이 한 거죠. 최고위가 동의를 했다. 의원 세 사람이 동의를 했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닌 게 나오니까 당원들도 굉장히 분노한 거죠. 왜냐하면 어떤 정치 지도자는 어떤 행위를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네. 해명을 거짓말로 한다든가 네.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렇죠. 더 분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밖에서 자꾸 이런저런 얘기를 네. 하고 계시는데 예. 우리 당원들도 국민들도 별로 관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개혁신당이 이제 그 선거기획단을 구성해서 조기 대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죠. 네. 그 천하람 대표도 이번에는 제대로 사고 한번 치겠다 이러면서 당찬 포부를 밝혔는데 개혁신당의 대선 전략이 좀 궁금하거든요. 다른 당에 비해서 굉장히 훌륭한 후보를 보유하고 있는 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당과 2당은 그야말로 그 노회한 정치인들이 후보로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면 네. 저희 당은 일단 젊고 압도적 새로움을 보여줄 수 있는 네. 그런 후보를 보유하고 있다. 물론 저희도 뭐 경선이나 경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있으나 일단은 이준석 의원이라는 그 후보를 보유하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대한민국의 새로움,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그 도약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네. 개혁신당도 함께 잘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홍보하고 네. 힘을 모으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면 네. 이준석 의원이 비호감 이제 만년 1위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누르고 그러니까 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세요? 그건 양 진영이 쫙 좀 많이 나눠져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3, 4, 3으로 보면 네. 왼쪽에 30%, 네. 오른쪽에 30%. 그 60%는 결국 가운데를 지향하고 있는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속으로야 좋을지 모르지만 자기 후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네. 자기 진영의 후보가. 그러면 양쪽의 공격을 좀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도 김대중 대통령도 비호감도가 엄청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비호감도 조사도 유의미한 조사일 수 있으나 네. 보다 근본적인 조사는 인지도 조사입니다. 그 후보를 알고 있느냐. 네. 거든요. 높을 것 같은데. 네. 네. 이번 동탄 선거에서도 처음에 인지도 조사를 했는데 다른 후보들은 예를 들면 뭐 국힘 후보 30%, 민주당 후보 50%, 이준석 후보 90%가 넘는 인지도. 이런 그 압도적 인지도 차이에 의해서 네. 그 호감도 조사에서는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 근데 그 비호감도가 호감도로 바뀌는 것은 현장에서 이준석 후보를 보고
그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봤던 거하고는 다른 그런 이준석을 보면서 바뀌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예. 모르는 사람을 알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근데 아는 사람에 대해서 호감도를 높이는 것은 상대적으로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 있더라. 이걸 동탄 선거에서 느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비호감도 조사 양 당이 당연히 이준석을 공격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수치상은 그렇게 나올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게 큰 장벽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준석 의원이 이제 다음 달에 이제 40이 되는 거죠? 이제 40대가 되는 거죠? 3월 31일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조기 대선이 선거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네. 뭐 오늘이 지금 이제 변론 마지막 날이긴 합니다만 오늘부터 변론 종결하고 네. 그다음에 이주일. 평일을 해서 평일 통상 뭐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네. 대통령 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한 2주 정도면 3월 한 10일 전후로 네. 되겠죠. 그러면 60일 이내 선거기 때문에 선거는 장미 대선이 되는 네. 상황이 돼서 출마 이제 가능한 거죠. 출마 자격은 획득했습니다. 나이 자연 나이로 획득. 네. 그러네요. 예. 이게 사실 뭐 조기 대선이 이렇게 될지는 열릴지 않을지 아직 모르지만 어쨌든 탄핵 사태가 예상하지 못했던 건데 어쨌든 출마 가능하게 된 거죠. 근데 어쨌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중도층에 이제 약간 그 지지자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 아까 말씀하신 30, 40, 30인데 그 40 그거를 확보할 자신이 있습니까? 전략 같은 게 있나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뭐가 필요하냐,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냐, 네. 그거에 대한 그 설득력과 소구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얼마만큼 많은 국민들에게 짧은 시간 내에 다 그 설득해낼 수 있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 과거의 진영과 지역 구도를 벗어나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어찌 보면 최적의 조건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국회의원 한 명도 없는 의석의 정당을 가지고 대통령에 당선됐듯이 지금 개혁신당이 세석의 의석이긴 합니다만은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어 탄핵 인용이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탄핵된 대통령을 배출한 보수 정당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는 앞으로 검사 출신 그 정치를 오래 하지 않은 그런 대통령을 다시 뽑긴 쉽지 않겠죠. 그 다음에 보수 진영이 바로 이번에 대통령을 다시 배출한다고 장담하기 어려울겠죠. 예. 그래서 보수는 굉장히 어려운 그 선거를 치러야 되는 객관적 여건이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 민주당을 보세요. 민주당을 보시면 민주당은 이재명 일극 체제로 거의 굳어져 있습니다. 당 경선하면 거의 7대3, 8대1 거예요. 그렇죠. 이건 거의 변수가 상수 개념으로 돼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낮은 지지율을 보인 것과 비슷하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그렇게 보일 겁니다. 180석이 넘는 180석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국회를 완전히 장악을 해서 국회를 통해서 온갖 뭔가를 해보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국민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네. 그런데 그 국회 권력에다가 행정 권력까지 더하기 해서 한쪽에 준다? 우리 국민들은 대단히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도 썩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이재명이 아닌 다른 후보를 낼 수 있느냐? 경선 과정에서는 거의 힘들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이재명이 나오고 지금 국힘을 보면 굉장히 국힘이 아스팔트 오른쪽으로 많이 가 있어서 네. 아마 극우 인사들 중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면 김문수나 홍준표나 이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면 이준석 의원으로서는 이 3자 대결 구도에서는 국민들을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거든요. 특히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반도체 삼성도 굉장히 휘청거리는 상황이고 네. 새로운 그
성장 동력이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AI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이나 중국에 굉장히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을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런 리더십, 그럼 과거에 내가 어땠다 이런 거 갖고는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와 같은 40대의 리더십, 그 다음에 경제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젊은 리더십들이 쫙 나서는, 그렇다고 해서 나이 드시고 뭐 경험 많으신 분들이 다 물러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같이 뒤를 받쳐주면서 든든하게 가는 이런 구조로 당분간은 좀 그렇게 한 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60년대에 케네디가 있었고 80년대에 클린턴이 있었고 2000년대에 오바마가 있는 미국이 그랬듯이 거의 다 40대 지도자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75년 헌정사에 네. 선출된 40대 지도자를 한 번은 가져야 될 타이밍이 왔다. 우리가 압축 성장을 했는데 이 압축 성장한 폐해가 지금 하나둘씩 나오고 있고, 어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너무 일찍 늙은 사회가 됐다. 조로했다. 네. 예. 이거 치유하려면 젊은 리더십이 나와야 된다. 그게 지금 바로 이 순간이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설득을 할 겁니다. 네.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리긴 합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총장님도 이제 정당 생활 이제 뭐 20, 30년 오래 네. 하셨지만 네. 세석 정당의 조직력으로 네. 과연 대선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네.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이제 집권을 했을 때 네. 과연 뭐 섀도우 캐비넷부터 준비할 수 있을 거냐, 뭐 하여튼 그럼 당장 정권을 어떻게 꾸릴 거냐,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을까요? 연정? 최초의 대연정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각 분야에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의 인물을 네. 장관으로 선임할 수 있겠죠. 이건 진영을 다 떠나는 거기 때문에. 진영을 떠나서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은 누가 가장 적합하다. 그건 여든 야든 관계없이 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국가 운영에 참여시킬 수 있는 거가 되겠고요. 그리고 사실상 국무회의장이 네. 대연정의 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강제적인 이준석 의원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선출된다면 그건 대한민국은 최초로 시도하는 강제적 대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금 2030 청년 지지율에서도 약간 김문수 장관을 비롯한 이제 주요 여당 주자들에 비해서 좀 밀리고 있어요. 이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양당 지층 결집 뭐 이런 걸로 보시는 건가요? 저는 뭐 인용이 되고 나면 네. 상황은 굉장히 많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인용이 되면 거대 정당, 양 정당은 그 경선을 한 달 정도 하겠죠. 그리고 후보가 완전히 결정되는, 그러니까 두 번의 변곡점이 있을 수 있다. 인용되는 시점, 네. 그다음에 각 당이 후보를 결정한 시점. 그러면서 이제 본선으로 가겠죠. 그 두 번의 변곡점 사이에 상당히 지지율은 출렁거릴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희는 그 상황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압도적 새로움이라는 게 네. 저렇게 캠페인을 할 수 있나? 뭐 이런 것을 많이 보일 겁니다. 예. 기대가 되긴 합니다. 네. 네. 어떤 캠페인 방식이나 이런 것들 뭔가 새로운 걸 많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 의원이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른바 세대 교체론이잖아요. 40대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고, 또 다른 이제 그 축으로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많이 언급이 되는데, 이 의원은 한 전 대표를 라이벌로 생각하나요? 일단 뭐 경험 차이가 많고요. 네, 그다음에 그렇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좀 뭐한데,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검사 출신의 네, 이른바 초짜 대통령, 초짜 정치인은 네, 이번에는 안 될 겁니다. 음, 국민들 설득이 안 될 거예요. 그럴 수 예, 있죠. 예. 예. 더군다나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 거의 평생을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검사, 더군다나 같이 검사를 했잖아요. 특수부 검사를. 네, 그래서 그 고리로부터 저는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설득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번만큼은 안 될 것 같아요. 이번만큼 안 된다. 왜냐하면 임기도 못 채운 검사 출신 초짜 대통령이었는데 네,
또 다른 검사 출신의 초짜를 내세워야 되는 국민들에게 설득이 될까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나이를 떠나서. 네. 예. 갑자기 궁금해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내세우는 이제 세대 교체론에서 이준석 의원은 본인을 무슨 전문가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일단 하버드대 나왔고 그때 경제학이랑 수학 전공했던가요? 경제하고 컴퓨터. 그리고 벤처 예. 기업 네. 작긴 하지만 운영했고. 이준석 대표를 이게 어떤 정치인이냐 정체성? 예, 그렇게 정체성. 표현한다면 과학기술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요즘 말하는 AI, 네. 뭐 챗GPT, 뭐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다 알고 있는 정치인일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오히려 안철수 의원이 더 전문가 아닐까요? 거기는 한 시대 앞에 갔죠. 그렇군요. 그럼 어쨌든 뭔가 이제 미래, 네, 과학기술 예, 이런 전문가로서의 이제 대선 주자로서의 모습을 이제 좀 더 강조할 거다 이런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젊음 그리고 그런 전문성 그리고 정치 경험. 아까 이제 그 세석 정당 얘기하고 이제 총장님은 이제 연정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 때문에 대선 국면에서 네, 조기 대선이 이제 확정된 경우에 대선 국면에서 어쨌든 여러 주자들이 뭔가 이제 단일화하고 이제 미리 사전에 이제 대연정이란 목표를 공유하면서 먼저 통합하고 단일화를 해서 힘을 합쳐서 이제 그 대선을 치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뭐 후보 단일화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다만 이제 어차피 당을 뛰어넘어서 그거는 힘들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대통령 선거라는 게 네. 후보들 간의 경쟁을 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의 신임을 누가 받느냐라는 걸 가지고 승부를 보는 거잖아요. 그 승부가 나고 난 이후의 문제하고 그 승부를 보는 과정에서 이게 이합집산을 해버리면 본인이 정작 국민들을 향해서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도 이제 비호감도 나오면서 이제 DJ 말씀하셨는데 DJ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대선 전에 DJP 연합을 통해서 어쨌든 이제 끌어모을 수 있는 표를 다 끌어모아서 이제 대선에서 승리한 거잖아요. 지금 사실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에서 그 많은 지지를 확보하려면 그게 불가피해 보이는데 어쨌든 이번엔 어렵다. 아니 DJP 네. 연합을 했을 때 네. DJ는 이미 거의 70이 넘으셔서 네. 마지막 정치를 그렇죠. 해야 되는 예.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방식이 아니고는 도저히 그 선거를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력 연합을 했던 네.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한테 그 씌워졌던 그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 보수를 안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거기 때문에 네.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 기본이 보수 출신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젊음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젊음은 상대적으로 진보를 좀 뜻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본인이 여러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그건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그 공학적 접근으로 무슨 세력을 합치고 뭐 네. 단일화를 하고 이런 논의 구조에 들어가는 순간 이준석은 사라진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끝까지 본인 얘기를 할 겁니다. 하여튼 기존의 정치 문법을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예. 신지호 전 이제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이준석 의원이 본가로 돌아올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국민의힘도 복당을 받아주겠다 이런 의사를 내비쳤는데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까요? 국힘이 앞으로 할 수 있는 선거 운동은 딱 두 가지일 겁니다. 이재명을 공격하고 이준석과 단일화를 얘기하고. 오히려 예. 그거 외에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차기정 방식에 네. 선거운동 생각을 못 할 겁니다. 지금 남아있는 분들이 하는 것은 네. 그분들이 전통적으로 해왔던 지역과 진영 대결 구도에 딱 갇혀서 그거 외에는 못 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집에서 나갔던 이 밖에 어느 정도 덩어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덩어리 들어와라. 네. 그럼 더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네. 그 이른바 친노 친윤 그 친윤 네. 친윤 분들이 했던 선거운동 방식은 딱 그거 거기에 있어요. 근데 만약 그렇게 했으면 졌습니다. 뭐 지금 뭐 탄핵 되는 이 상황에서 네. 그런 얘기를 하기는 좀 뭐합니다만은 예.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거운동이나 그 사고 방식이라는 것 자체가 진영과 지역 대결 구도에 딱 갇혀 있는 분들이에요. 거기서 한 발짝도 못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선거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할 수 있는 얘기는 두 가지예요. 온리 이재명 반대, 그리고 이준석과 함께한다. 계속 그 얘기만 반복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명태균 논란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네. 어쨌든 이준석 의원은 이제 그 명태균 특검법에도 최근에 이제 발의 네. 연단에도 이름을 올렸고 음. 본인은 명태균 의혹과 이제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네. 여전히 사람들은 뭐 칠불사회동부터 해서 뭔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명태균과 이준석 의원은 잘 아는 사이죠. 그리고 이준석이 당대표일 때, 국힘의 당대표일 때 네. 윤석열 대통령과 그 후보 시절부터 사이가 안 좋았죠. 사이가 안 좋았고 그 메신저 역할을 상당히 명태균이 했을 겁니다. 네. 뭐 그런 역할 정도였지 않을까. 근데 뭐 무슨 공천에 개입을 했거나 여론조사를 요청을 했거나 무슨 돈이 오갔거나 뭐 네. 이런 건 전혀 전혀 없기 없죠. 때문에. 네. 그리고 당대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경로의 그 정보나 그렇죠. 얘기를 듣잖아요. 예. 또 그런 자리입니다. 또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어떤 그 메신저 역할을 하시는 뭐 그런 정도의 분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뭐 저도 여러 번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뭐 대표실에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예. 알죠, 알기는. 여러 번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 들어보고 아 예. 지금 계속 뭔가 이 명태균 의혹으로부터 정치권이 벗어나질 못하고 있긴 한데 그게 이제 뭐 예. 그 창원지검에 있다가 이제 그 서울지검으로 가져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가져와서 수사를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뭐 특검 논의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특검에 가서 뭐 밝힐 거 있으면 다 밝혀야 된다고 봐요. 특히 이게 중요한 건 대통령 부부거든요. 그렇죠. 예. 여사님. 그러니까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어떻게 개입했느냐 이 부분을 밝히는 거기 때문에 네. 당연히 저는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준석 의원이 이제 써내렸던 이제 동탄의 기적 이번 대선에서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동탄의 전국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탄의 전국화. 예. 저희는 동탄에 처음 갔을 때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이준석과 동탄 주민들이 하나가 되는 과정들이 있었고 그때 아마 엄청 놀랐을 겁니다. 뭘 보고 놀랐냐? 이준석 당시 후보가 동탄의 모든 아파트 단지 앞에 가서 영상을 다 찍었어요. 예. 그리고 그 아파트 단지에 대한 설명을 다 했어요. 이준석이 왔을 때, 저 동탄 사람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막 하려고 하는데 그 아파트 단지 앞에 전 아파트 단지를 전부 다 사진, 영상을 찍어서 올리니까 동탄 주민들이 깜짝 놀란 거죠. 동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네. 이렇게 인지가 되는 그런 것들을 전국화했을 때 어떤 게 나올 수 있을까? 네. 예. 그럼 동탄의 전국화를 잘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김철근 사무총장님과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